33쪽에 분양가 상한제 하시고, 오늘은 이제 올해 수업의 공법은 마지막이죠. 다음 주는 수업이 없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뭘 해야 됩니까? 그냥 연말 마무리나 잘하세요. 뭐 복습을 해. 이제 1월 달부터 본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했을 때 꼬박꼬박 복습 잘하세요. 뭐 이제 다음 주는 이제 한 해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봅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자 거기에 밑줄을 칩니다.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 갈로 떼놓으시고 하여야 한다. 자, 박사는 1번 공공택지 줄 치시고, 2번 공공택지 외택지 줄 치시고, 공공택지 외택지는 옆에다 쓰세요. 민간택지를 말합니다. 민간. 자,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줄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하는 지역.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아파트 분양가격의 상한을 정해서 그 이하로만 받도록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풀었으면은 이런 뜻입니다. 일반에게 공급되는 공동주택. 자, 여러분 살고 계신 아파트 있죠? 그걸 말합니다. 이 공동주택의 자 분양가격을 법에서 정한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를 분양가 상한제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일반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어디서 정해준다는 뜻이에요? 법에서 정하겠다. 원래 자본주의 경제질서에서는 모든 제한은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 결정이 되죠.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작았을 때는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자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법에서 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본주의 경제질서가 아니고 사회주의에 관한 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주의 법인 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정도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자, 이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고, 근데 이 극단적인 조치예요. 극단적으로 딱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때 써야 되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장기로 쓰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단점은 이 분양가 상한제를 장기로 써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신규 주택 건설을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오랫동안 쓰게 되면은 신규 주택 건설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오히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거꾸로 주택 가격을 폭등시키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걸 적절하게 잘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도입을 할 정도의 사항은, 도입 배경은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이걸 도입을 왜 했느냐. 자, 노무현 대통령 정권으로 가야 돼요. 노 정권에, 자, 노무현 대통령 취임했죠. 취임을 하고 쭉 이제 임기 말까지 이렇게 흘러가는데,
노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에 자 서울은 어떤 상황이냐. 자 서울에 30평형 기준으로 했을 때 거래 금액이 3억에서 5억 정도가 거래됐습니다. 자 울산에는 그 당시에 얼마쯤 거래됐어요? 노무현 대통령 취임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2003년에 당선되어서 2004년에 취임합니다. 자, 한 1억 정도밖에 안 했어요. 울산 같은 경우에. 자, 그리고 서울은 또 어떤 상황이냐. 서울시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던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낡은 주택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이 서울시 전체가 추진되고 있다 보니까 소위 투기에 광풍이 불죠. 광풍. 이 낡은 주택, 재개발, 재건축 대상 주택에 대한 투기가 막 일어납니다.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임기 말쯤 되니까 이 주택 가격이 얼마쯤 되느냐. 14억 이상. 6개월에 1억씩 올라가는 6개월에. 자, 그러니까 아예 6개월에 1억 계속 올라갑니다. 임기 4년 만에 14억이 돼버려요. 자, 이때 이 낡은 주택 대출 얼마 해줬을까요? 지구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5억에 80억은 사기인데 10억. 더블로 대출 내줍니다. 더블로. 왜냐? 6개월 1억씩 오른다 그랬죠? 오르면 또 추가 대출, 오르면 추가 대출, 오르면 추가 대출, 추가 대출 내다니까 결국 5억짜리가 얼마 됐다? 10억짜리의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투기가 일어나고 대출 규제를 하지도 않고 정부에서 뭐 했냐? 정부는 오로지 딴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에 대한 서울시 전체에 대한 투기에 대해서는 무방비였습니다. 아무 규제도 안 했습니다. 대출 규제조차도 안 했어요. 무한정 풀어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금액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 새 아파트. 이 분양가 얼마야 돼요? 헌기 14억 이상인데. 처음에는 한 5억 정도 생각했어요. 5억 정도 생각했다가 헌기 14억이니까 일을 하나 더 넣어야 되겠다. 15억 이상. 자, 질타가 들어옵니다. 정부 뭐 했냐, 이 말이에요. 딴 데 관심 많다 보니까 서울시 투기조차도 잡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오늘날 서울의 4, 50억짜리 아파트 가격을 만드는데 발판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건 내가 실수를 했구나. 투기를 잡고 대출 규제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구나. 그래서 이걸 잡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죠. 원가 공개하자. 이 아파트 낡은 주택 원가 공개해버리자. 그래서 강제로 맞추자. 그러니까 결국은 원가 공개를 못하죠. 대통령보다 더 힘이 센 세력들이 있더라고요. 하면 가만히 안 둔다. 그래 보좌진도 다 말리죠. 이거 하면 큰일 난다. 결국 원가 공개 못합니다. 자, 그래서 2차적으로 넣은 것이 낡은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라 해서 6억 원 초과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매겨서 가격을 낮추려고 자, 아무 효과 없었죠. 새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발표됐던 것이 지금의 분양가 상한제예요. 이때 이 분양가 상한제는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을 다 했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당 분양가 상한을 정해서 1,100만 원만 받도록. 34평이면 분양가 얼마? 4억밖에 안 되죠. 헌거 14억 이상인데 세기 4억. 자, 그러면은 저 재개발 재건축에 14억짜리 헐어버리고 4억짜리 아파트가 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아파트 건설하면은 전부 다 손해가 크죠. 엄청 커져 버려요. 예. 그러면 이 금액에 저 3억이나 3억에서 5억 정도 될 때 들고 있던 사람들은 14억 때 다 던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 이거 14억짜리에다 던지고 조기 퇴직하고 퇴직금 한 2, 3억 챙기가 한 16, 17억 정도 들고 자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 지방에 내려와 가지고 고급 아파트 하나 사고 자 역세권 같은데 원룸 방 20개짜리 사고 그러니까 이제 매달 임대 수입이 한 600씩 들어오죠. 예. 그리고 뭐 남는 돈으로 뭐 외제차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서울에는 거지같이 살다가 지방에 와가 뭐가 됐습니까? 낡은 주택 하나 파니까 야 귀족이 되더라.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발표했지만 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 1,100만 원 고정시켜 버리니까 자, 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자, 신규 주택 건설은 아예 서울 시내 차단돼 버리죠. 자, 재개발, 재건축은 서울시 전체가 뭐 됩니까? 중단돼 버려요. 스톱, 올 스톱 됩니다. 예. 자, 그래가지고 이 언제까지? 2014년 12월 30일까지. 자, 서울시에서 도저히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하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서울시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되는데, 자, 너무 10년 이상 지금 묵혀놨단 말이에요. 예, 이미 끝났어야 할 것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있는 주민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요거 없애주면은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30일 날 국회에서 저녁에 여야 국회의원들 모여가 법을 하나 만들죠. 자, 분양가 상한제는 자, 여러분 교재 있죠? 공공택지에는 당연 적용하고 자, 공공택지 외택지, 민간택지랬죠, 이거? 예. 자, 여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을 때만 적용하도록 법을 바꿔줍니다. 사실상 공공택지, 외택지, 민간택지는 적용하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자,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전부 다 무슨 택지? 민간택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자, 재개발, 재건축에 민간택지는 적용하지 않는 거로 자, 법을 통과시켜 주니 2015년 1월 1일부터 자,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이 자, 추진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쭉 흘러가죠. 언제까지? 2017년 8월 달까지. 자, 이때 당시에 이명박 정권도 있었고 박근혜 정권도 있었죠. 이 사람들은 이 두 정권에서는 이 14억짜리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대상 이거 손을 안 댔습니다. 왜? 너무 겁이 났어. 이 두 정권 동안은 10년 동안은 그냥 묵힌 거예요.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잘못 꼬여있기 때문에 이걸 바르기에는 너무 엄청난 대가가 필요하니까 두 정권에서는 야, 손대지 마. 덮어버려. 쭉 밀어봅니다. 그래가. 자, 그러다 보니까 저 금액이 자, 2017년 8월 달에 자, 얼마까지 갔느냐? 18억 정도까지 갔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현 정부가 돌아왔죠. 2017년에 돌아서 8월 달 2일에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합니다. 자, 이 금액을 잡아야 되겠다. 이때도 18억이 너무 지나친 금액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제일 먼저 규제로 발표됐던 것이 2017년 8월 달에 아예 부동산 거래를 못하도록 거래 제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놓은 것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제도가 전국에 좀 주택 좀 거래한다는데 지정 다 했습니다. 자, 울산 강릉시에도 이때 지정 다 했죠. 조정대상지역 지역 다.
그래서 중개사들이 거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건도 없고 2017년 12월 달에부터 전국의 부동산 중개사무실 문 닫기 시작합니다. 왜? 거래가 한 건이 없으니까. 자, 그 이후에 각종 규제를 발표합니다. 이거 딱 발표하니까 바로 보란 듯이 20억이 뛰어버렸어요. 그 다음 규제 발표하니까 25억. 규제 발표 한마다 올라갑니다. 쭉쭉. 예. 자, 그래서 또 규제. 이때 규제는 뭐냐? 서울시 전체를 분양가 상한제 있죠? 적용지역까지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란 듯이 40억. 자, 올 11월 달에 뭐까지 부여했습니까? 보유세 수천만씩 때려버렸죠? 보란 듯이 50억. 미쳤죠? 예. 자, 이렇게 규제를 했는데도 계속 올라가니까 문제가 된다. 서울 강남 기준으로.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도 뭐 7억, 8억 하던 것이 최근에 20억대예요. 아시겠습니까? 서울 도심인 강남은 50억대입니다. 예. 이렇게 올라가니까 보유세까지 마지막 카드죠. 던졌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스 뭐랍니까? 내년 보유세는 동결시키겠다. 예, 뭐 내년에 이제 정권 대통령 선거하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자, 두 대통령 후보와 정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을 적용을 했는데, 한 번이라도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이 효과가 나타난 적 있어요? 가격 안정의 효과가 없다 그랬죠. 전부 다 뭐만 나타났습니까? 신규주택 차단을 시키는 효과만 나타나서 아파트 가격만 올리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럼 이런 정책은 제가 볼 때는 이 정책을 폈던 이 주택정책의 현 정부의 정책하는 공무원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규제를 했는데 왜 가격이 올라가느냐? 아주 단순합니다. 예. 자, 수요. 서울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이만큼 있는데 공급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적 있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공급은 아예 없는데, 자, 수요만 높은 거예요. 그 규제를 해도 수요가 이렇게 크니까 가격이 계속 어떻습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년도 서울시의 아파트 공급은 형편없이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예. 무엇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결국은 서울시에 신규주택 건설이 없기 때문에 수요만 잔뜩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에도 가격이 올라갈지 떨어질 가능성은 없어요. 그 신문에 보면은 쪼매나게, 자, 어느 지역에 서울의 아파트 몇천만 하락했다. 그런 거는 일시적입니다. 서울시 전체로 볼 때는 수요가 너무 큰데 공급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서울시 아파트 가격을 잡는 방법은 다 간단합니다.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된다? 늘릴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수요를 줄이는, 어떤 식으로 수요를 줄이느냐가 아주 중요하겠죠. 예. 그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리는 이런 현명한 정책을 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요를 줄이는데, 수요를 줄이려면은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서울의 수요를 줄이려면은 서울에 있는 기관들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죠. 그 제일 내보내기 좋은 게 뭐랬습니까? 대학교. 그렇죠, 대학교입니다. 대학교를 빼면 그 자리에 아파트 공급해서 딱 그 아파트는 나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4평은 5억. 자, 그 다음에 24평은 3억. 딱 가격 고정시켜 버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1순위로 누구를 제일 먼저 줘야 되느냐? 예, 신혼부부를 제일 먼저 줘야 됩니다. 예. 그 아파트 때문에 결혼 엄청 하려 할 거예요. 예. 어쨌든 이 나라는 출산율 높여서 나라가 존립이 돼야 되죠. 예. 그런 방법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수요를 줄이면서 그 줄인 부분에 공급을 늘리는 이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20년 동안 서울시에 적용하다 보니 결국은 가격만 올린 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분양가 상한제는 간단합니다. 분양가를 나라에서 정해주겠다, 법에서 정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극단적 조치이기 때문에 잠시 써야 되죠. 이걸 길게 쓰면 이 효과가 나타납니다.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안 취지와는 다르게 아파트 가격만 올려놨죠. 빨리 하랍시에 빨리 뭐 해야 된다?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매년 나와요. 그런데 내용이 보니까 그 밑에 양갈로 2번부터 그 다음 페이지 뭐 상당히 많죠. 인문서에 이 정도면 기본서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 이게 부질없는 제도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시험 공부를 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야죠.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 다 이렇게 아시고, 거기에 뭐 234쪽이나 235쪽, 236쪽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법 다 바뀌었어요. 얼마나 자주 바뀌느냐. 분양가 상한제만 올 2021년도에만 3번 바뀌었어요. 3번. 올해 한 해만 3번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되면 또 바꾸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하는 공법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이런 데는 뜻만 알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지금부터 열심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또 바뀔 건데 뭐. 아마 틀림없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통령 선거돼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엄청 바꿀 거예요. 둘 다 공약한 거 딱 들어보면은 많이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시험에 낼 때는 여러분 공부를 어느 정도 바뀐 뒤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언제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이죠. 5월달 취임합니다. 그럼 5월달 취임하면 바로 바꿉니까? 적어도 2-3달 지나야 돼요. 7, 8월쯤 되면 이제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9, 10월 달에도 많이 바꾸고 하는데, 이래 되면은 주택법은 적어도 쉽게 나옵니다. 너무 자주 바뀌니까 어렵게 안 내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237쪽에 투기과열지구 뭐 지금 당장 볼 건 없습니다. 주택상한사채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주택법이고, 이제 농지법으로 갑시다. 농지법은 여러분 시험에 2문제 나옵니다. 2문제가 나오는데, 농지법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왜 바꿨느냐? 지난 4월 달에 한국토주택공사 직원이 투기를 많이 했죠. 그 전부 다 어디에 투기했느냐? 농지에다가 했단 말이에요. 농지에 투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농지법을 상당히 많이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 강화된 내용들은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새 책을 받으면 있겠죠.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농지법의 체계도라되가 있죠. 이게 뭔지 봅시다. 농지법에 농지다 하는 토지는 국가 식량 생산의 기반이 되는 토지를 우리가 농지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인구가 땅덩어리에 비해서 세계 인구 밀도가 3위 안에 들죠. 그만큼 전 세계에서 볼 때 가장 특이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좁은데 인구는 많고,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부터 50년 전에는 아주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50년 만에 세계 7위에 선진국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 식량이 작업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이제 관심이 없지 뭐. 왜? 밥 먹는데 고통이 없으니까. 자, 살이 남아 돌죠. 그 묵은 살을 어디다 줍니까? 북한에 주고 있잖아요. 예. 한 번씩 묵은 살도 북한에 보내줍니다. 북한에서 그걸 인민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꿀량비로 쓰니까 문제죠. 예. 그만큼 이 좁은 땅덩어리에 식량이 자급자족될 때는, 자, 그 역할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농지법이라는 강력한 이 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만큼 이 법 강력합니다. 예. 그래서 식량 생산에 기반이 되는 토지, 농지를 이 법으로 아주 강하게 묶어놨어요. 어떻게? 자, 이렇게. 자, 첫째,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 소유, 농지 이용, 농지 보전, 이렇게 세 파트로 법이 되어 있고, 자, 농지 소유. 자, 농지는 아무나 소유 못하도록 소유 제한합니다. 원칙적으로 누구만 소유해야 된다? 예, 농업인만 소유해야 돼요. 예. 비농업인은 예외로 소유할 수 있지만은, 예, 자, 원칙적으로 농업인만 소유해야 되고,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때는 소유 상한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비농업인이 예외로 농지 소유하더라도 일정 면적까지만 소유합니다. 그리고 농지를 취득할 때는 자격 증명제가 도입이 되어서,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받지 못한 사람 농지 취득이 안 돼요. 그러고 내 농지를 하더라도, 자, 농사 짓지 않으면 처분까지 하도록 강제합니다. 그 우리 일반 토지 생각해 보세요. 자, 일반 토지는 돈만 있으면 소유할 수 있죠. 자, 면적 제한 있습니까? 없어요. 자, 일반 토지 취득할 때 자격 증명 제도 없지요. 자, 그리고 일반 토지는 사용하지 않고 논리 났더라도 처분을 합니까? 나라에서? 안 합니다. 자, 농지는 이렇게 한다면 이게 벌써 강력한 거예요. 자, 농지 이용은 농업인이 하는 것입니다. 농업인과 관련된 것은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오고, 농지 이용에 있어서 첫째 아셔야 될 것이 대리경작 제도가 있어요. 농지 소유자가 농사 짓지 않으면 대신 남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대리경작 제도 되어 있고, 또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를 어떻게 할 건지가 여기서 알아야 되고, 자, 농지 보존은 크게 두 가지도, 첫째는 농업 진흥 지역이라는 제도와 그다음 농지 전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농지 보존을 어떻게 하는지 배운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밑에 2번에 농지라고 되어 있죠. 자, 원칙, 실제 토지 현장 기준이라 되어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에 줄칩니다. 전답, 가수원, 기타 법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토지 현장이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단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그렇게 줄쳤어요. 자, 2번은 볼 것 없고 3번에 줄칩니다. 계량시설 부지, 유지, 수로, 배수시설 같은 것을 계량시설이라 합니다. 그 유지는 농업용수를 모아한 저수지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수로는 물길을 말하죠. 자, 그 다음 고정시, 온실, 버섯 제외사, 비닐하우스, 농막, 가리 퇴비장 등 부속시설 등의 줄칩니다. 생산시설 부지 등도 포함된다. 그렇게 줄친대요. 자,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농지라는 개념은 첫째,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현장, 토지 현장이 농작물, 경작지로 다년생 여러 해 사는 이 뜻입니다. 식물, 재배지죠. 재배지로 사용되는 토지면 일단 뭐로 봐라? 농지로 봐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토지 현장이 경작지 재배에 선다면 농지로 보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지목을 따져봐야 됩니다. 자, 첫째, 지목이 전이다, 밭이다, 답이다, 논이다, 가수원이다. 자, 이러면은 경작지, 재배지로 자, 사용기간과 무관하게 농지가 됩니다. 지목이 전답 가수는 무조건 농지다 이 뜻이요. 뭐 경작지, 재배지, 사용기간은 어떻든 간에. 예. 자, 그리고 지목이 전이다, 답이다, 가수원이 아닐 수도 있죠. 이럴 때는 경작지, 재배지로 자, 사용되는 기간, 사용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야 뭐가 되느냐? 농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닐 때는 몇 년 이상 써야 된다? 3년 이상 써야 농지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 토지, 경작지나 재배지의 계량시설, 그 다음에 농축산물, 자, 생산시설. 자, 이런 시설이 설치된 부지도 뭐로 본다? 농지로 봅니다. 그 농지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이에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아무래도 지목이 전답 가수원일 때는 무조건 농지죠.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닐 때는 경작지 재배지를 몇 년 이상? 3년 이상 써야 농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 때문에 우리 주위에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활용해서 개발된 곳이. 자, 이렇게 산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여기에 토지가 지목이 임야죠. 임야는 뭐다? 산지. 자, 그래서 이런데 이렇게 가보면은, 자, 이렇게, 여기에 전원주택 같은 것이 딱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예. 자, 그럼 지목 임야 산지 상태에서 주택지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느냐? 안 돼요, 이거는 법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 들어갔느냐? 여기에 있는 요 규정을 이용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먼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서 자, 밭이나 자, 가수원 같은 것으로 조성합니다. 이랬다가 3년 이상이 되면은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농지가 되겠죠. 농지 상태에서 주택지로는 바꿔줘요, 우리나라는. 다 이런 식으로 자, 개발을 통해서 이 산지에 전원주택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냐? 산지 개발이다라고 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은 자, 행질 변경 허가 받아서 밭이나 가수원으로 조성하고 3년 이상 지나면은 농지가 되고 농지 상태에서 주택지로 바꿔서 이렇게 합니다. 돈 많이 듭니다, 이거. 자, 이 산지 살 때 산지는 예, 평당 뭐 해봐야 뭐 10만 원도 안 돼요. 1, 2만 원 밖에 안 합니다. 뭐 3,000평 사봐야 돈 한 3, 4천만 원이면 삽니다. 예. 자, 그래야 이게 사가지고 살 때는 나무가 많은 거 사야 된다, 나무가 없는 거 사야 된다. 없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요즘 산에 가보세요. 다 나무 있죠. 예.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 이 허가 안 내줘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별로 없는 거 샀다가 나무가 좀 있지요. 그걸 자연적으로 주구따라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걸. 그 가서 뭐 뿌리에 나무뿌리에다가 약추고 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자빠지도록 다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 태풍 오는 날 보면은 가보면 그 다음날 가면 다 자빠져 있어 나무들이. 그 사진 딱 찍죠. 이거 가지고 산림청에 빨리 신고하고 이거 허가 바로 받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산림청에 와서 나무 다시 심습니다. 예. 자, 그래 허가 받고, 자, 그 다음에 이때 허가 받을 때, 자, 부담금 내야 되고, 채권 사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토목공 사야 되고, 가스나 가스원 조성해 놨죠. 예. 또 3년 동안 묵혀놔야 됩니다. 자, 3년 지나면 농지 됐죠. 농지에서 주택조를 받고 해서 또 부담금 채권 사야 되고, 토목공 사야 되고, 자, 그러면 만 원짜리 산 이것이 난죽에 여기에 도로 상수다수도 다 넣어주고 분할시켜 주면은 여기 평당 저도 최소 못 받아도 200~300원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드니까. 왜 이러냐 하냐. 저도 옛날에 이거 하려고 직업 바꾸려 했어요. 강의 안 하고 뭐 재미도 없는 강의. 20년 내내 똑같은 거 이야기하는 강의. 질린다. 그래서 나도 산지 개발하려고 산을 6필지 샀어요. 한 필지도 한 3,000평 되도록. 예. 그래가지고, 자, 이걸 해서 이걸 5년에 한 필지 작업할 수 있습니다. 뭐 돈의 여유가 있으면 한목에 다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유자금을 쓰니까 그냥 쉬어가면서 5년에 하나씩 하나 하면 노자금 되겠죠. 예. 자, 그걸 목조로 샀는데 딱 사고 나니까 한 1년 뒤에 이 법이 바뀌어버려요. 형질 변경 허가는 안 되고 산지 전용 허가를 받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산지 전용 허가는 왜 이렇게 법을 바꿨느냐. 이런 산지 개발을 못하도록 뭐 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습니다. 산지 전용 허가는 산림의 육성이나 조림이나 자, 그 다음에 산의 산림을 보존하는 데만 허가해 줘요. 이런 허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산지 개발 아예 못 합니다. 전국적으로. 하필 내가 사고 나니까 이렇게 왜 법이가. 자, 그래서 이제 6필지 중에 5필지는 그냥 이제는 저는 한 번씩 갔어요. 큰 도시 주변에 한 필지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자 가가지고 이제 잘 있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안 갑니다. 예. 가면 속만 쓰리죠. 예. 그 산은 이제 내 산이 아니에요. 국가 거지. 가보니까 뭐 산림청에 남수이 나고 자기들 관리 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제가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돌산 팔았어요. 돌산. 이 구하기 힘든 돌산. 결국 돌산 딱 지고 있으니까 딱 매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돌산은 정말로 누가 돌산이 있으면 사야 돼요. 한 10배 이상 받습니다. 나중에 팔 때 되면. 자, 그래서 이제 5필지 남았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생각도 안 합니다, 이제는. 자, 이렇게 법이 바뀌어버리니까 이제 산지 개발은 안 돼요. 이 규정을 옛날에 이용해서 이런 산지 개발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산지조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책에도 그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다음에 정한 토지는 제외하라고 되어 있죠. 위에 찾았습니까? 농지에서 제외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번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줄칩니다. 지목이 전답 가순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이나 단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지목이 전답 가순이 아닐 때는 몇 년 이상 써야 됩니까? 3년 이상 써야 돼요. 3년 미만일 때는 아직 농지를 안 봅니다. 그 다음 이번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출치입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하는 토지는 농지가 안 됩니다. 자, 형질 변경 허가에서 뭐로 바뀌었다? 예,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자 밭이나 가순 조성해서 3년 상대에 농지가 되는데 자 밭이나 가순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허가를 안 해줍니다. 사실상 그 산지 개발 자체가 아예 이제 차단이 됐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초지부에 조성된 초지를 치고 초지는 뭡니까? 초지는 풀밭이라죠. 풀밭. 우리 목초지라고 하죠. 목장에 있는 풀밭을 목초지라고 합니다. 자, 이는 농지가 아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농지가 크게 두 가지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목이 전답 가순일 때는 무조건 농지죠. 지목이 전답 가순이 아니면 몇 년 이상 써야 됩니까? 3년 이상 써야 농지가 된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내려가시면 농업인의 정의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자,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농지 소유를 누가 해야 됩니까? 이 농업인이라는 기준이 농업이 될 수 있는 기준이 쉬우면 안 되겠죠. 어려워야 아무나 농업인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지 보시면은 네 가지 기준이 있어요. 1번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단생식물을 경작 재배하거나로 하나 끝났죠.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라는 것은 평수로 300평 초과 농지입니다. 300평이 초과되는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하거나 단생식물 재배하면은 농업이 된다. 그럼 300평이다라면은 우리 이 강의실이 한 약 3배 가까이 되는 것이 100평입니다. 3배 가까이 되는 것이. 그러면 이 3개짜리를 9개가 되죠. 이 강의실 9개 면적이 300평 초과예요. 거기에 꽃갱이하고 삽 드릴 테니까 밭을 한번 조성하라면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어렵죠. 그러다가 밭만 조성하면 됩니까? 약도 치야 되고, 예, 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게 되면은 농업됩니다. 이때 90일은 하루 8시간 이상 농사 지은 날이 90일 이상 돼야 돼요. 자, 이번에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 농림축산식품에 저하는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다생식물을 경작 재배해야 농업이 됩니다. 자, 그래서 33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것은 100평 규모. 이 강의실 크기의 3배 정도 크기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 농작물, 현작, 단생식물을 재배한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예.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중개업을 하실 때는 이제 공부한다고 배도 나왔고 살도 많이 찌고 합니다. 예. 그러면 살을 빼야 되죠. 헬스클럽 같은 데 가서 헛돈 날리지 말고 그거는 가면 안 묻고 빼잖아. 예. 살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 먹으면서 빼야 돼요. 그것도 자기 묻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어떻게 살을 뺍니까? 비닐하우스가 제일 좋다. 예. 나중에 중개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중개업을 딱 해보면은 사람이 매력적으로 딱 보여야 사람을 자꾸 끕니다. 이제 중개업을 한다는 건 사람 끈다는 것은 뭘 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곧 돈이니까.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자기를 가꿔야 되죠.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가꾸려면 제일 먼저 기본이 뭐부터? 살부터 빼라. 그 살 빼기 가장 좋은 데가 비닐하우스에 가면 돼요. 양산이나 언양이 저런 데 가면은 비닐하우스 있죠. 그 일 신청하면은 오라 합니다.
그거 가서 하루 일당 받고 중참, 세참까지 묵고 가면서 한번 그 안에서 일 한번 해보세요. 내가 평생 아마 이렇게 땀이 많이 나나 할 정도로 합니다. 한 달 딱 하고 나면은 날씬해지죠. 먹으면서 뺀 게 제대로 빼는 거예요. 안 먹고 뺀 거는 요요 현상 때문에 다시 살쪄버리죠. 그렇게 해볼 만하다. 그럼 이제 그때 그래 해보면서 야 이게 공법 선생님 말 맞다나 100평 이게 장난 아니다 규모가 하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대가축 2두만 키워도 놓으면 됩니다. 소나 말, 큰 소, 말 있죠? 2마리. 중가축은 12, 돼지 큰 거 12. 자, 소가축은 염소, 백두, 각은 1천수, 닭이나 오리 1천수 이상. 꿀벌 10군데 이상 사육해도 놓으면 됩니다. 그럼 가축 키운다면 쉬운 게 있습니까? 하나 쉬운 거 없습니다, 그게. 다 골치 아파요. 자, 그 다음 1년 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하면은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농업경영 동안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인 자가 되면은 놓으면 돼요. 그럼 이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놓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볼 때는 쉬운 게 보입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너무 쉬워버리면 누구나 다 농업이 돼버리고 농지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그럼 시험에 이 농업인 기준은 엄청 잘 나오죠.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1월달 첫 수업할 때 암기 프린트 줄 거예요. 4페이지짜리. 그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죠. 꼭 외워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4페이지에는 매년 4문제, 5문제 꽉꽉 나옵니다. 자, 그거는 공법은 이 많은 암기 사항 중에 그 4페이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4페이지가 촘촘하게 되느냐? 아니에요. 덤성덤성 되어 있습니다. 자, 그 4페이지만 외우시면은 공법은 딴 거 이제 외우실 거 없습니다. 외우는데 한목에 외우려 하지 말고 매일 20분씩만 투자하고 읽으세요. 한 달이 되면 30분 읽을 거고 6개월 정도 읽으면 180분 읽죠. 그럼 자기도 모르게 다 기억해요. 거기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또 합시다.